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보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폭로할 한 탈북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정은의 부인이자 현재 북한의 실세로 군림하는 리설주의 경호원 출신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민입니다. 28살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경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호기심에 눈을 빛내던데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일들과 함께 왜 그곳을 떠나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군부대에서 평소처럼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날따라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위 간부의 경호원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저랑은 별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철민 동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 동무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떻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을 모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당선과 충성심 그리고 일하며 보고 들은 것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서약서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최종 선발되었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 믿었고 힘든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호 대상이 누군지 알고 이거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겠다 싶어 섬찟했죠. 제 경호 대상은 바로 리설주였습니다. 특이한 건 결혼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리설주가 혼자 사는 집으로 배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했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죠. 어차피 뭘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리설주가 혼자 사는 아파트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흥건했던 압도적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경호원이? 리설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네,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공손히 인사드리자 리설주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제법 후회해 보였고 인라인 직원들도 잘 대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섭지 않구나. 괜찮을 것 같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리설주의 일정에 따라 움직였어요. 처음엔 그저 영광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실체가 드러났죠. 저도 이전까지는 TV를 통해서 본 게 달아서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알면 알수록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찜찜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꽤 잘 대해줬으니까 그냥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별 생각이 다 드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났어요. 리설주의 방 앞에서 저는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그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TV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조선중앙 TV 아니었죠. 남조선 말이 들렸어요. 남조선 드라마 소리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우리는 항상 남조선을 썩어빠진 괴뢰라고 배워왔는데 리설주가 남조선 드라마를 보다니요. 더욱 놀라운 건 그녀가 드라마를 보며 즐거워하는 소리였어요.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죠.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민들이 알고 있던 리설주와 실제 리설주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남조선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있다니 이런 이중성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리설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꽤나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미소를 띄우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철민 동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주세요. 리설주가 말했습니다. 리설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요. 마치 모든 것이 자기의 통제하에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자신감에 약간의 설렘까지 더한 묘한 말투였지만 그님이 있어요. 리설주는 그를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리설주가 얼마나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콧소리를 내뿜으며 탈을 부리는데 김정은의 양복을 손가락으로 애교스럽게 찌르며 윙크를 하니 김정은이 허허하고 너털 웃음을 짓더라. 그래서 저렇게 매사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하는데 방으로 들어간 그들은 놀랍게도 함께 남조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 말투가 너무 튀어서 절대 헷갈릴 수가 없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조선 영화였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남조선 영화의 대사들과 함께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인민들은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는데 이들은 당당하게 영화를 즐기고 있었죠. 영화가 끝난 후 리설주는 붉은색 병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비싼 술이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고 치즈를 먹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군님, 와인 어떠세요? 프랑스에서 특별히 공수해 온 거예요. 리설주가 말했어요. 김정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군. 설주 동무가 고른 건 항상 최고야. 이 센스를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치밀었습니다. 떨었어요. 인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은 비싼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리설주는 중간중간 자기 아들 자랑을 빼놓지 않더군요. 주말에 한 번씩 가서 보고 오는 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 아들이 김정은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구나. 김정은이 떠난 후 리설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선 절대 발설하지 마,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들의 뻔뻔함과 이중성에 몸서리가 쳐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니. 그 순간 저는 이 체제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설주의 이중적인 모습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조국에 대한 성심을 강조하지만 문을 닫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특히 그녀의 남조선 문화에 대한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리설주의 방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남조선 드라마였죠. 이제는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리설주가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나 정말 오빠를 좋아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요? 리설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애교가 묻어 있었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빠, 자기야 이런 말을 쓰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괴뢰의 말투를 따라하면 전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한다. 투쟁 모임과 공개 체포, 공개 재판, 공개 처형 등을 통해 썩어빠진 괴뢰 문화 오염자의 길을 꺾어놔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오빠 거리며 애교 연습을 하다니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리설주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나만 드라마를 보며 연기를 따라하고 심지어는 드라마 속 인물들의 말투나 제스처까지 흉내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리설주의 옷차림이었어요. 옷을 고를 때 북한 느낌이 잘 없는 옷들을 입는다는 건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은 유난히 원피스가 눈에 띄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칭찬하는 척하고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잘 어울린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 이거요. 서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울 유행,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인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이 사람은 서울 패션을 즐기고 있다니 이건 정말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리설주의 화장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아닌 온통 남한 제품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설화수 브랜드였고 리설주는 그 화장품을 정말 아끼는 것 같았어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사용했죠. 한 번은 그녀가 설화수 크림을 바르며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아, 이 향 정말 최고야. 설화수를 한번 써보니 이거 말고는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서 큰일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구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나만의 고급 화장품을 마음껏 쓰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옳은 걸까?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던 썩어 빠진 괴뢰 문화를 우리의 지도자가 즐기고 있다니 이건 위선 아닌가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리설주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놓고 물어볼 수 없어 일부러 걱정하는 척 물어봤죠. 저 남조선 물건을 이렇게 쓰는 것이 장군님이 보시면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철민 씨, 세상을 알아야 해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법이죠. 나는 그저 그들을 연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장군님도 다 이해하시고 하지만 이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알겠죠? 그 말에 저는 더욱 억울함을 느꼈어요. 연구라고? 그냥 즐기고 있는 게 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리설주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녀가 방 안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건 분명 남한 아이돌의 안무였다. 이런 분노는 제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리설주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리설주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중국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 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리설주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리설주는 공식 일정을 마치자마자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측근 몇 명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을 다녀올 거예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베이징의 고급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설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보듯이 명품 매장들을 둘러보며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거예요. 제가 찾던 바로 그 가방이에요. 에르메스가 역시 제일 예뻐. 리설주가 외쳤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가방은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이건 버킨백이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없는데 잘 고르셨네요 라고 말하며 아주 간드러지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가격을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던데요. 우리 인민들이 평생 가도 모으지 못할 돈인데 리설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달러를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니. 귀국 후 리설주의 행동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중국에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정은이 리설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리설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새 옷과 가방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장군님, 이건 파리에서 온 샤넬 재킷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은 에르메스의 최신 모델이죠. 리설주는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자신의 명품들을 소개했어요. 놀랍게도 김정은은 리설주의 행동을 나무라기커녕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우리 설주가 정말 멋지구만. 더 필요한 건 없어. 돈이 더 필요하면 말해. 김정은의 말에 리설주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치를 즐기고 있다니 역겨움에 닭살이 올라왔죠. 물론 이런 리설주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고위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요. 저 여자 정말 눈꼴 시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저렇게 사치를 부리다니 한 간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간부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장군님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지. 똑똑한 아들도 있고 말이야. 일단 좀 눈치 보면서 기다리자고.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리설주에 대한 불만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심지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그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만약 리설주가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권력을 생각하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리설주의 사치와 제멋대로인 생활이 계속되던 중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김순옥이라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45세의 평범한 아주 약간 마른 여성이었고 순옥 씨는 정말 순박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철민 동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 인민들을 위해 날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참 착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힘을 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순옥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순옥 씨의 딸 이야기, 일찍 죽은 남편 이야기 등을 듣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리설주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 밖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죠. 그때 방 안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살짝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옥 씨가 리설주의 화장대 앞에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비싸 보이는 목걸이가 들려 있었죠. 순옥 씨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이런 걸 한번 걸어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순옥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죠.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낼 때에도 이런 거 하나만 걸어주면 얼마나 예쁠까. 아이고,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해?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순옥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바람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 컸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순옥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보이부 요원들이 나타났죠. 어제 이 방에서 도둑질한 자가 있다. 이미 체포해 조사 중이다. 보이부 요원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순옥 씨가 떠올랐거든요. 이틀 후 저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옥 씨가 조사 도중 사망했다는 거예요. 과도한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었다고요. 저 여자가 감히 리설주 동지의 물건을 훔치려 들었다니 당연한 처벌이다. 보이부 요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순옥 씨는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순옥 씨의 순박한 웃음, 그녀의 딸 이야기를 하며 빛나던 눈빛, 그 모든 게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우연히 보이부 요원 박영호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30살의 젊은 요원이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철민 동무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저 여자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저 한숨을 쉬었을 뿐인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대답했죠. 나도 그날 있었어. 순옥 씨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동경의 눈빛으로 보석을 바라봤을 뿐이야.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지키려는 게 뭐지?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인가? 한 여자의 목숨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도 되는 건가?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체제에 대한 의문, 불만,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 모든 게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죠. 영호 동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영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변해야 해. 그날 이후로 저와 영호는 은밀히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현 체제의 사치,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고통.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매번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드디어 제 진실된 생각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순옥 씨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제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리설주와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 이면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조국에 대한 성심을 강조하지만 문을 닫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와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탈출 계획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출장 기회를 이용해 우리는 중국 브로커와 접촉했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그리고 태국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유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금은 북에 남은 가족들도 탈북을 성공적으로 해서 태국에서 대기 중인데요. 이제서야 저는 맘 편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한동안은 죄책감과 가족들 걱정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금 저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 리설주의 사치와 권력 야망,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순옥 씨 같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오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믿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경험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언젠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북한의 인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자유로운 땅에서 저는 제가 꿈꾸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북한의 최고 위층의 삶을 보며 느낀 회의감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으로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안보지킴이었습니다.